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서영석 타임스 시작합니다. 제가 막 들어오려고 할 시점에 청와대와 내각의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핵심은 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은 당분간 유임이다. 당분간이란 말이 좀 뉘앙스가 있는데요. 그리고 제2부속실을 폐지한다. 그리고 문제가 많았던 3인방 중에서 순회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인사위원회 멤버로 참석하는 것을 이제 폐지하겠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특보단을 신설했습니다. 옥상호 같은데요. 민정수석이 있는데 민정특보, 홍보수석이 있는데도 홍보특보, 이런 식으로 특보단을 신설해서 대거 임명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완구 총리 내정자 보면요, 참 세상 만사, 충성을 열심히 하다 보면 출세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살아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완구 총리 내정자는 2002년 자민련 대변인을 하다가 한나라당으로 입당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아마 탄핵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완구 총리 내정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사실 친박 핵심들에게는 굴러들어온 돌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상당히 박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충성심을 아주 만천하에 열심히 과시를 했고 그것이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완구 원내대표가 총리로 발탁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상대역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능함 이런 것도 한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하니까 입안이 좀 씁쓸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원래 총리를 바꿀 생각이 없었다. 총리는 정홍원이 유임이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완구로 총리를 교체하기로 한 것은 아무래도 최근 악화되고 있는 여론이 그 한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갤럽의 오늘 주간 정례조사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주에 35%였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번 주에는 30%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1%만 더 떨어지면은 20%대로 진입하는 거죠. 사실 영남과 그리고 고령층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새누리당 출신의 대통령이 지지율이 20%로 떨어진다는 것은 거의 막장으로 간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의 급속한 추락이 결국은 이런 말하자면 총리까지 바꾸는 이런 결과를 맺은 것 같은데요. 글쎄요. 들어오다 보니까 마침 개각과 그리고 청와대 개편이 발표가 돼서 어떻게 제가 딱히 분석할 만한 시간도 없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의 개편을 가지고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다시 지지로 되돌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갤럽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요. 이번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봉급쟁이들이 세금 폭탄을 맞았다라는 따위의 보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하는 이유가 됐다고 합니다. 글쎄, 난 잘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에 꽃을 꽂았는지 그게 오히려 궁금할 따름입니다. 자, 오늘 오피니언 서영석 타임스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요. 아파요.
내각 개편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준비된 대로 해야죠. 오피니언 비평 그리고 PD 브리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피니언 비평에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그 대법원의 어제 확정 판결 이 뭘 의미하는지 언론의 사설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PD 브리핑. PD 브리핑의 키워드는 서울법대 50대 남성.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어제 대법원의 이석기 확정 판결은 정말로 헌법재판소를 박살내는 판결이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 누가 봐도 공경에 빠진 박근혜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데 그 근거로 작용했던 RO 그리고 내란죄, 내란 업무죠, 내란 업무죄. 이게 사실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래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라고 결정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내란 업무도 없었고 RO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조간신문에서 난리 났죠. 여기서도 그 난리는 진보적인 신문들과 아주 수구적인 신문들 극명하게 갈립니다. 자, 김효준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준입니다. 네. 내란 선동은 있었다. 그러나 이를 내란 음모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이 어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죠.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겁니다. 결론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내란 선동만 유죄로 인정이 됐고 내란 음모 무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RO의 실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대법원하고 헌재가 법리상으로 정면 충돌했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대법원이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지하혁명조직 RO를
헌재는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셈이라는 겁니다. 사법과 헌법이 빚어낸 시대의 코미디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경향신문 사설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정당 해산 무색하게 한 대법원의 내란 음모 무죄. 대법원 전원 합의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 음모 혐의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정했죠. 자, 헌재는 그런데 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아로 회합을 개최한 인사들을 주도 세력으로 규정하고 주도 세력으로 규정을 했다는 것은 아로를 인정했다는 거죠. 이를 핵심 근거로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아로의 실체를 부인함으로써 헌재 결정의 정당성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자, 그때 박한철 헌재소장이 읽어내려간 결정문 읽어내려가는 것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헌재는 심지어 아로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리적 고민의 흔적도 내비치지 않았고요. 그냥 아로의 존재를 팩트로 전제를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하고 헌법재판의 차이가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겠지만 헌재는 정당 해산 심판에서 민사소송 절차에 따랐으며 아로 외에 통합진보당의 다른 문제점까지 검토해 해산 결정을 내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의문이 남는다고 경향은 지적을 합니다. 자, 한 달 뒤면 나올 형사사건 확정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를 서두른 까닭은 뭐냐 이겁니다. 당시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정권이 흔들리던 상황과 무관한 결정이었나? 헌재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을 맺고 있습니다. 뭐 궁금해요. 궁금하기는. 박근혜 일병 구하기였지. 한겨레 사설도 뭐 비슷합니다. 대법원의 내란 음모 무죄, 헌재 정당 해산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다소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얼토당토하는 진보당 해산 결정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법원이 아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달리 헌재는 정체도 불분명한 주도 세력의 성향을 들어서 당 전체가 위험하다고 주장했죠.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헌재는 더욱 정당성과 존립 근거가 흔들리게 됐다고도 주장을 했는데 굉장히 저는 이 말이 좀 주목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87년 체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한겨레 신문과 헌재 나란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겨레가 그런 헌재의 정당성과 존립 근거를 의심할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유감스러운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자, 다시 대법 판결에 관한 지적을 좀 보겠습니다. 내란 선동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논리는 실망스럽다. 대법원은 선동에선 내란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할 필요도 없고 선동의 대상자들이 실제 그런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내란 음모에 적용했던 실질적 위험성과는 판이하게 낮은 기준이라는 거죠. 이런 잣대가. 이런 식이라면 정치적 소수파의 정부 비판이나 과격한 선동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한겨레는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정치 선동에 대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처벌한다고 거듭 밝혀온 것도 바로 이런 걸 우려했기 때문인데 우리 대법원은 그것과 상반되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 이런 거죠. 경향보다 한 발 더 나가서 내란 선동을 유죄로 그대로 유지한 부분도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정부를 비판하다 보면은 네. 과격하게 비판을 할 수도 있고 그 과격한 비판이 행동으로만 연결되지 않는다면은 그 과격한 비판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그 새누리당의 지혜에 대해서 때려 부셔야 된다. 이 진짜 그대로 둬서 되겠느냐. 이거 진짜 박살을 내버려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하고 네. 그리고 뒤집기 위해서 뭔가 조직하고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수단들을 강구한다. 이 두 개는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 헌법상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점을 존중한다면은 박근혜 이한테 도저히 못 참겠다. 때려 부셔버려야 된다. 이거 그냥 박살을 내고 다시 그냥 정권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이번 판결은
말만 가지고 처벌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한겨레신문이 지적하는 거고, 실제로 이건 뭐 언론 자유에 대해서 사실 뭐 대한민국만 모범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연방 대법원도 정치 선동에 대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처벌한다고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박근혜 정권 아주 작사를 낼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처벌할 수가 없고, 작사를 내기 위해서 실제로 무기를 준비하고 M16을 갖다가 사저로 제조를 하고 탄약을 준비하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방금 얘기했다시피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내란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차이를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법만 연구하는 인간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박근혜 눈치 본 거지. 결국은 대법원 판결도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본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아예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친 케이스고 정치적으로 참여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소한의 품위는 지켰지만 여전히 박근혜에게 굴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을 한겨레신문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민주진보 진영, 좀 비판적인 시각 가진 사람들의 이런 의사와는 무관하게 박 대통령 본인은 이걸 자기 대통령 임기 중에 굉장한 업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그래서 해요. 내가 머리에 꽃을 꽂았는지 안 꽂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꽃을 꽂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시죠? 예,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네, 조선일보 사설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서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좀 얘들이야 뭐 뻔한 거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제목은 봤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은 겁니다. 네. 제목이 제2의 이석기 종북 세력 막을 국민적 합의 절실하다. 비명이구만 비명. 내란 음모 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석기 일파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거의 뭐 판사네요. 판관. 네. 예. 이들의 내란 선동을 막지 못했다면 실행에 옮겨졌을지도 모르고, 그 경우 통신, 가스, 철도 등 죄송합니다. 국가 기관 시설이 파괴돼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또 이런 걱정을. 아니 이런 식으로 걱정하면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식으로 제대로 원인을 치유하지 못하고 뒤덮기로 일관을 한다면은 차후에 이런 사태들이 빈발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어서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뭐가 틀린 주장이겠습니까? 실행에 옮겼을지도 모르고, 그거야 당연히 모르죠. 예, 그 다음에 쓴 말이 좀 잔인합니다. 이석기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오른손을 치켜들고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외쳤다. 끝까지 양심수 행세를 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석기 일파는 재판 과정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대한민국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해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 공동체를 폭력으로 뒤집어 엎으려는 행위까지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다. 뭐 조선일보다운. 아니 공동체를 폭력으로 뒤집어 엎으려는 행위까지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지만은, 아니 그렇게 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말하자면은 사실 뭐 이런저런 얘기, 솔직히 술 먹고 얘기하다가 대통령 진짜 꼴보기 싫어, 옆에 있으면 싸대기를 한 대 올리고 싶어 하면은 그게 대통령 모욕죄입니까? 대통령의 얼굴을 뺨때기를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 누구나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때리지도 않았는데 대통령 모욕죄, 대통령 폭력죄로 그럼 처벌하고 구속할 거야? 아니, 정윤회에 대해서 그 성적인 그 의혹을 어렴풋하게나마 제일 먼저 제기한 신문이 어디입니까? 조선일보 아닙니까? 참나.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는 신문이 있다 이 얘기를 해야지. 이걸 무섭다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우리 김효준 PD도 참 젊네요. 내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웃깁니다. 니 꼬라지를 알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여하튼 조선일보는 그런 식으로 한마디 그들었다 그런 얘기네요. 다른 데는 안 그들었습니까? 다 못 봤는데. 비슷한데 조선일보 사설이
제일 날이 서 있는 것 같아서. 예. 제목만 보니까 동아일보가 더 웃기더만. 근데 뭐 하여튼 뭐 동아나 초선이나 또 낑낑이죠. 그러니까 요런 구절이죠. 끝까지 양심수 행세를 한 것이다. 이 사람이 양심수인지 아닌지는 이거는 본인 말고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뭐 심지어 내란을 머릿속으로는 진심으로 음모했다고 쳐도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지들이 무슨 뭐 판관이야 뭐야. 예. 양심수지. 뭐 솔직히 얘기해서 양심수 행세를 하더니 나중에 세상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이런 수구 보수 신문 기자들이 깜빵 가면은 양심수 행세 안 할진데 그게 궁금하네. 참. 예,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석기 대가리 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 뭐 어떻게 알아가지고 사법정의는 중국도 아니 뭐 깜빵에 9년 동안 쓰는데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 그렇잖아요. 사법정의 죽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양심수 행세한다고 비아냥거리면은 그럼 니들에 대해서 세무조사할 때 조선일보에 대해서 세무조사해가지고 세금 천나게 때리면은 언론자유 침해라고 얘기할 때 짜식들 탈세해가지고 무슨 지랄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때 심정 이석기 심정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참. 내가 보면은요 대한민국의 이른바 1%라고 하는 미친놈들은 보면은 진짜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생각에 딱 박혀 있어가지고 이거 고치려면은 표의 심판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열받지만 넘어가죠.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요즘 MBC 보면 아주 개판이죠. 예. 내가 진짜 이런 걸 언론이라고 해야 될지 MBC 기자들 월급을 많이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방송사 급여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면서요. 뭐 이게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졸 초임이 한 6천, 7천 요 사이 될 겁니다. 아니 그건 네.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저기 가외 근무 수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 정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급여 수준이 높은 그런 훌륭한 직장에 신의 직장에 다니고 있는 MBC의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요 MBC는 언론사라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합 엔터테인먼트 방송사라고 하세요. 자, MBC 권성민 예능 PD 네. 해고됐죠. 네. 이 일이 어제 SNS 등등의 공간에서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뭐 오늘까지도 그렇고요. 네. 권성민 PD 작년에 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의 MBC 보도는 보도 자체가 참사다. 네. 이런 글 올렸다가 정직 6개월 받았습니다. 네. 자, 정직 끝나고 나니까 곧바로 비제작 부서로 좌천 인사 조치된 겁니다. 좌천된 뒤에 권 PD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만화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배 생활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는데 결국 이런 등등을 단초로 MBC가 권성민 PD 해고한 겁니다. 미친놈들이지. 아니 뭐 페이스북에 올린 만화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배 생활이라고 또 짜른다면 이거 저기 부당해고로 소송 걸면은 100% 권성민 PD 이깁니다. 예. 자, 보복의 칼 춤추는 MBC 언론사 맞나? 내하고 똑같은 얘기네. 이 진짜 언론사 앞으로 언론사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MBC 방송사 연예 방송사에 다닙니다라고 얘기하세요. 뭐 드라마하고 뭐 어디 연예 프로그램이나 볼만하지. 뭐 나머지 뉴스는 그게 뉴스야 이런 식으로. 그것도 또 연예도 뭐 제대로 안 되는 거면 이 사람은 예능 PD라는 거 아니야, 그죠? 네. 네. 자, 보복의 칼 춤추는 MBC 언론사 네. 맞나? 극심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언론 자유를 짓밟았던 과거 유신 시대를 일컫는 말이 짐승의 시간 이런 표현이 있었답니다. 지금 MBC 보면 짐승의 시간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문화방송 경영진이 인사위원회에서 페북에 회사를 불평하는 만화를 올렸다는 이유로 예능 PD 권성민 PD에게 해고의 칼을 휘둘렀다는 얘기를 다시 짚고 있죠. 이 MBC는 또 해고 사유를 취재하러 상암동 사옥을 찾아간 취재 기자를 끌어내기도 했답니다. 네. 완 성역도 아니고 언론기관이 언론 자유를 부정하다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암흑천지가 아니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고 개탄을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문화방송이 저지른 몰상식한 징계 행태 이루 열거하기 힘들죠. 저도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껌껌이. 작년 10월에는 교양제작국을 해체한 뒤에
PD 수첩의 광우병 파동, 황우석 편 등을 제작한 PD들을 신사업 개발센터 등 비제작 부서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가서 돈 벌 수 있는 사업 구성이나 하라 이런 거죠. 무수한 징계와 보복으로 지금 문화방송 MBC는 사실상 언론 자유가 사라진 동토의 땅이 됐다는 겁니다. 입만 뻥끗해도 탄압의 몽둥이가 날아들고요. 해고의 칼이 춤추는 문화방송을 과연 언론 자유의 보루 노릇을 할 언론기관이라고 어느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문화방송 경영진은 문화방송의 저널리즘 정신을 파괴하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짓밟은 사람들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한겨레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경영진은 MBC의 대주주격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사실은 결정하잖아요. 네. 방송문화진흥회의 뭐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정부 입김이 많이 들어간 사람들이 다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을 전부 MBC 사내 청문회에 끌어내서 그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MBC 사옥 정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청소를 시키고 그런 것부터 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현재 MBC의 주역인 경영진들 보고 야 니들 과거 인사 전형 보니까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어. 그래서 해고하기는 싫으니까 이제 앞으로 사옥 청소위원회를 둬가지고 거기 멤버로 다 발령돼가지고 1층부터 MBC 꼭대기까지 물청소하시오라고 하면은 좋습니다 하고 일을 할 건지 그렇게 해서 불평을 해가지고 MBC 페이스북에 그 물청소하고 있는 MBC 전 임원이 하니 말이야 이런 포복이 어디 있나 라고 해서 그래 너 잘려 해고야 이렇게 한다면은 역지사지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참 말이 안 나오네. 이게 보통 이 국과 방송사 언론사에서 국하고 국을 넘나드는 전보 인사 조치할 때요. 네. 그런 거는 함부로 못하게 보통의 언론사 그 단체 협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를 뭐 따질 상황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죠. 이제 뭐 아무래도 방송사는 PD와 기자가 꽂히니까 PD직이나 기자직으로 이제 들어간 사람들과 쓰는 사람들을 다른 관리직으로 내보내는 것은 이제 탄압이다, 뭐 좌천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지기 때문에 네. 확실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전보를 잘 안 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관리직으로 들어가는 경쟁률과 PD나 기자직으로 들어가는 경쟁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보를 자유롭게 하면은 네. 결국은 또 우회로 예를 들어서 PD가 되고 싶은데 도저히 경쟁률이 높아져 자기 실력으로 못 들어가니까 관리직으로 먼저 들어갔다가 PD로 가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PD와 기자직에 대한 인사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말하자면은 이런 관리부서로 발령을 낸다는 것은 명백하게 이제 탄압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 없이 보낸 것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PD 하고 있는데 나는 진짜 MBC 발전을 위해서 장사 하나 크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기획부서로 발령내 주세요. 해가지고 발령내는 것하고 어디 가가지고 교육이나 받아라, 뭐 어디 가가지고 물건이나 팔아라, 어디 가서 행사 기획이나 해라라고 한다면은 이게 취재 현장에서 아니면은 제작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그 명백하게 탄압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MBC는 진짜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MBC 경영진들이 나도 아마 대충 연배로 보면 아는 사람들일 건데 내 누군지 한번 워낙 관심이 없어가지고 누가 뭐라고 했는지도 관심도 없었는데 한번 봐야 되겠어. 야 이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보복을 받으려고. 정말 한국일보의 에세이 코너 있죠. 지평선. 네. 거기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짚고 있는데 막장 MBC네요. 제목이 막장 MBC. 막장 MBC 맞네. 부당 정보를 유배에 비유하고 MBC를 망친 전 사장의 발언을 비꼰 것이 해고 대상이라면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고 진실규명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공영방송에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이런 겁니다. 내부 비판의 목소리에 가혹하고도 치졸한 방식으로 재갈을 물리는 조직이 버젓이 공영방송이나 언론사 행세를 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은 이유로 언론계가 이번 사건을 MBC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고 눈 감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조선일보가 이석기 전 의원 보고 양심수 행세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언론사 행세하고 있는 이 방송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MBC는 꾸짖으면 참. 예. 아니 뭐 막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막장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그 MBC 경영진들도 사실은 언론 뭐 기자들이나 PD 출신들이 많을 거고 네. 어디 모임 가가지고 만나고 할 사이인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 사람 취급하겠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인간이냐? 술 한잔 먹으면 다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야, 임마, 너 인간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페이스북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배생활 한마디 썼다고 자른다는 게 말이나 되냐? 야, 역지사지해가지고 네가 그런 소리 했는데 네 잘랐다고 하면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제뭐 나갈 일 했죠라고 하겠냐고 얘기하면 이또 뻥긋 못하고 아마 쫓겨날 겁니다. 참,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니, MBC가 그렇게 박근혜 눈치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럴 수는 있죠. 이제 너무 멀리 가가지고, 자기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네.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쳐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하자면은, 그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극악한 짓을 마다치 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참 비극입니다. 결국은, 네. 이명박의 MBC 장악, 결국은 이제 이명박이 집권했을 때 사실 집권을 했지만은 노무현 김대중 정권 10년의 결과로 방송사들은 거의 독립되다시피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PD 수첩에서 광우병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은 PD 수첩 광우병 편이 여중생들 몇 명이서 아이고 미친 쇠고기 먹기 싫다는 조그만한 시위에서부터 출발됐던 예. 그것이 결국은 광화문에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명박으로 하여금 청와대 뒷산 가가지고 뭐 거시기 잡고 반성했다는 이런 구라까지 무슨 반성하기는 개뿔이 반성. 아침이들 불렀다고. 네, 아침이들 다 그거 보니까 장문이야. 그거 쓴 인간이 누군지 알아. 중앙일보 출신.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이명박으로서는 수모를 당했던 이유가 방송사가 독립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네. 때려잡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정현주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치졸한 짓을 다 해가지고 정현주 사장, 전 사장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혹시 법인카드 가지고 밑에 허니버터 칩이라도 사 먹지 않았나 이런 거 다 조사하고. 근데 정현주 사장은 틀릴 게 없으니까 결국은 말도 안 되는 KBS의 이익을 위해서 이 판사 앞에서 말하자면은 조정에 응한 거를 갖다가 배임으로 몰아가지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김재철이는 정현주가 그렇게 해임될 정도라면 김재철이는 깜방 가서 10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런 기준으로 하면은. 네, 권성민 PD가 소송을 하겠죠? 당연히 소송을 해야죠. 이건 여기에 이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들 무서워서 꼬리를 내릴 때라도 이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네. 한국일보의 사진 칼럼 이의 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네. 인서트를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네. 예, 다음 칼럼 소개해드리기 전에요. 네.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후국의 차원에서 이 결단은 내려지는 것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3당 합당. 정치인들의 밀실 정치 속에서 태어난 거대 보수 권력의 탄생은 우리 정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다. 약속과 신뢰를 버리고 정치인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많은 정치인들은 재선 3선 탄탄대로를 따라 약속을 신뢰를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 당시 노무현은 원칙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무현은 아니오를 외쳤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의 험난한 정치 역정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일신상의 이해만 보자면은 3당 합당에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거부하고 정치적 신념을 지켰던 노 후보에 대한 사람들의 그 기대와 희망이 컸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민자당으로 들어갈 때 노무현은 당당히 외쳤다. 대체 민자당.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했기 때문이다. 네. 자, 한국일보가
좀 주목이 되는 사진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 시대의 기억이라는 사진 칼럼 코너에 네. 오늘자 제목이 3당 합당과 이의 있습니다.입니다. 3당 합당이면 1990년이니까 그렇습니다. 딱 25년 전이구먼. 25년 전 어제 1월 22일, 25년 전 1월 22일의 일이죠. 1990년 1월 22일 민정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 총재 그리고 김종필 공화당 총재 청와대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요. 3당 합당과 함께 민주당 창당을 선언합니다. 자, 이 칼럼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한 밀실야합의 산물이었다. 88년 4월에 실시된 13대 총선에서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의 제1야당을 내준 YS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로 3당 합당을 합리화했다. 1월 30일 합당 결의를 위해 서울 마포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임시전당대회는 안건 상정 1분 만에 끝났다. 김상현 부총재와 노무현 의원이 절차를 문제 삼아 거칠게 항의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대세의 흐름에 묻혔고 역사는 노태우의 뒤를 이어 YS, DJ, 노무현을 차례로 대통령으로 탄생시켰다. 25년이 지난 오늘 구순에 이른 김종필, 김영삼과 노태우는 와병 중이고 김대중과 노무현은 2009년 나란히 세상을 떴다. 예. 1990년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기억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서 제가 굳이 골라봤습니다. 이게 1989년 12월 31일 날 네. 이제 오공청산 합의에 따라서 전두환이가 백담사에서 나와가지고 오공청산 청문회에 참석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미를 이루죠. 그 결과 DJ가 얻어냈던 것은 이제 지방자치제의 실시였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그때 백담사 그때 취재 갔다가 12월 31일 날 밤에 이제 그 백담사에 있던 전두환이가 기어 나와가지고 차로 가서 그 따라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길이 쫙 갈라지는 데가 있었는데 갈라지는 길 사이가 이 절벽이었거든. 근데 우리 회사차로 막 미친 듯이 쫓아갔는데 쫓아갈 이유도 없는데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갑자기 차가 삐익 서더라고. 이제 심야였거든요. 보니까 그 절벽 앞에 이렇게 차가 부르르 떨고 있는 거야. 조금만 더 갔으면 밑에 떨어져서 죽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쫓는 거는 이제 스톱을 하고 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이미 의정부 쪽에 이게 차가 의정부 쪽으로 들어올 길로 돼 있었어요. 그때는 길이 지금 뭐 잘 돼 있는데 그때만 해도 길이 영 형편이 없었거든. 그래서 의정부인가 태기원인가 그쪽에 이제 우리 이제 본사 기자들, 사진 기자들뿐만이 아니고 각사 기자들이 다 가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더라고. 결국은 그걸로 가게 돼 있는 건데 미친 듯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이제 오공청산 끝나고 뭐 다들 휴가 기분으로 정치부 기자들 있는데 1월 22일 날 완전히 그냥 한코 먹은 거죠. 갑자기 뭐 있다고 그래가지고 연락받고 텔레비를 켰더니 그 청와대에서 열 거예요 아마. 청와대에서 노태우를 가운데 두고 왼편에 이제 우리 바라보는 쪽으로 보면은 YS 왼편에 YS 오른쪽에 김종필이 딱 예. 서가지고 민자당을 창당합니다 이지라고 잡아야더라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야 김영삼 진짜 한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은 88년 그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됐는데 제1야당이 평민당이었어요. 이게 평민당, 통일민주당 그리고 JP의 신민주공화당 순으로 이제 의석수가 민정당이 1등이었죠. 그러나 민정당이 제 1등이었지만 가만히 안 되는 이제 이런 의석 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1여 3야 구도에서 그게 황금분할 구도라 해가지고 실제로 이 상태에서 한 번도 날치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3야의 헤드가 평화민주당이다 보니까 DJ가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야, 그래서 우리가 저러다가 DJ가 다음 대통령이 됐지. 그런 얘기가 막 나왔거든. 그래서 YS가 그대로 있을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이런 식의 3당 합당을 갖다가 감행할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지. 쇼킹했던 거죠. 이 사건은. 이건 사태였던
응? YS가 근데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굴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휴, 전두환 잡았지. 노태우 저기 했으니까 네. 잡았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 뭐 들어갔어도 김영삼이 평시키기 위해서 뭐 노태우가 하여튼 온갖 수를 다 썼는데 결국은 이제 그 후일담을 얘기해 준다면은 그 통일민주당 출신들이 권력의 맛을 알아가지고 전부 YS를 배신을 해요. YS가 이제 마산으로 가가지고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당무 거부하고 할 그런 시점이지. 심지어는 이제 김동영은 죽었고 최영우마저 등을 돌려서 이제 그 노태우한테 붙었다라고 그렇게 판단되는 시점에 그때 이제 김영삼을 유일하게 잡아줬던 사람이 바로 차남인 hen철입니다. 그리고 hen철이를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또 청와대에 그 비서관 수석 비서관 있었나? 있었던 염홍철이라고 있습니다. 염홍철 나중에 대전시장도 네. 하는데 염홍철이가 간첩이었어. 그래서 염홍철이가 그때 주례회동이라는 걸 했어요. 그게 민주당의 대표 최고위원인 김영삼과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하고 이제 주 1회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주례회동을 해서 정책을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은 청와대 노태우가 무슨 카드를 들고 나올지 염홍철이가 미리 팩스를 다 보내줬다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사실인지 몰라요. 말이 그래. 그러면은 그거를 김현철이가 받아가지고 아버지 이번에 노태우가 이런 얘기 들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하시고요. 거꾸로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배신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남았던 사람이 현철이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김영삼이 집권하고 나서 김현철이를 막을 놈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현철이가 이제 막 바로 할 때 주변에서 좀 말리라고 얘기해서 최영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야 현철아 좀 여론이 안 좋다 그러면 아니 아저씨는 아버지가 완전히 노태우한테 몰려가지고 죽을 지었을 때 아저씨 어디 있었어요?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이어서가 아니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동지였던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이 사진 보니까 온갖 생각이 다 나네. 저도 하나 떠오르는 게 이때 이제 노무현 당시 의원이 이 있습니다. 반대 토론합시다. 하지 않습니까? 네. 이때 또 한 명 지금 친노 노무현의 적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때 김덕용 의원 비서관이었죠. 비서관. 근데 일개 비서관인데 기자회견을 자처해가지고 김덕용을 까고 우르르 몰고 나간 거죠. 나갔는데 안희정 지사가 이 얘기를 언제 또 한번 수루했냐면은 한 2년 전, 3년 전에 자기 출판 기념회를 충남에서 했어요. 그때 뭐 이런저런 사람 다 모셨죠. 김동용 의원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사말 하면서 제가 옛날에 김동용 의원님한테 이렇게 하고 까불고 나갔다. 일개 비서관이 그러니까는 다른 분이었으면은 뭐냐 하고 내칠 수도 있었을 텐데 미안하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찾아오게 등을 두드려 줬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도 떠오르네요. 예. DR도 참 그렇죠. 이제 김덕용 의원을 덕용 해가지고 DR이라고 보통 애칭으로 불렀었는데 이 양반이 통일민주당 YS의 측근이었지만은 출신 또 호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YS 주변에서는 왕따이기도 했지만은 오히려 또 거꾸로 호남 출신 중에서 흔치 않게 YS를 지지를 했으니까 이게 또 가치도 다른 데로 부여받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겪은 바를 보면요, YS DJ 다 겪었습니다만은 역시 영남이 말하자면은 항상 가해자의 입장, 기득권자의 입장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뻔뻔해요. 호남 출신들 중에서 드물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드물게 이 양심가적인 면모를 보이는 그런 걸 내가 많이 보는데 저 역시 영남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걸 보면은 이 기득권이라든지 그리고 항상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 DR도 보면은 보면 사실 좀 시원찮다고 난 봤어요. 김영삼 주변에 있는 브레인들 중에서는 그나마 나은 사람이었지만은 난 DR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DR이 지금도 박근혜를 지지하고 했습니다만은, 만나보면은 최소한의
막장은 아니에요. 뭐 MBC가 보이는 막장처럼 이거는 그야말로 끝을 모르는 막장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밑에 지지대는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뭐 네.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시간 너무 많이 갔는데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관심을 모은 뉴스 한 토막을 김희준 PD의 브리핑으로 듣는 PD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건 뭐죠? 네, 오늘 제가 잡은 키워드는 서울법대 50대 남성입니다. 자, 짐작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대법원 신영철 대법관이요. 다음 달 2월 27일자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데 자,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신영철 대법관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촛불재판 개입 사태죠. 2009년. 예. 대법관이 되고 나서 쉽게 말해서 뽀록이 난 거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할 때 촛불 사건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한테 신속히들 좀 진행 좀 해주시라. 이렇게 재판 개입을 했다는 거였는데 당시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중 경고 조치로 끝냈어요. 뭐 판사회의가 곳곳에서 열리고 뭐 사법파동 정도로 기록이 되고 있죠. 기록이 네. 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보수 언론은 갑자기 그 판사회의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 진보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회원들이 많다. 이러면서 또 갑자기 색깔 공세를 펴기도 했었죠. 아무튼 그랬던 신영철 대법관이 곧 자리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모두 3명을 추천한 바 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엊그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최종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박상옥 후보자가 국회에서 청문회를 받게 되죠. 네. 그 청문회까지 거치면 후임 대법관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 갈래로 비판과 우려가 쏟아집니다. 먼저 박상옥 후보자가 기득권 엘리트 법조인, 특히 기득권 엘리트 판검사를 상징하는 서울법대 출신 50대 그리고 남성 요런 요건을 모두 갖춘 인사라는 겁니다. 제가 뽑은 오늘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퇴임을 앞둔 신영철 대법관을 포함한 13명의 현 대법관 가운데 무려 10명이 서울법대 50대 남성이라는 상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법원 구성의 획일화, 또 승진 코스의 고착화, 이에 따른 대법원의 기득권화, 보수화가 갈수록 공고해진다 이런 겁니다. 이 우리 사회의 가치 수요나 다양성은 하루가 다르게 확대가 되는데 이를 반영할 최고 법원의 그릇은 여전히 좁고 척박하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건국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 또 서강대 로스쿨 이호준 교수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법원의 그 다양성 확보라는 것이 예. 여태까지 그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요구했던 사안들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자기가 대법원을 그 정책법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식적으로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정책법원으로 갈 수 있는 토대조차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채 네. 이 시민사회 요구를 완전히 저버린 셈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대법원이라는 게 네. 일종의 승진 개념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법원이라고 하는 데는 예. 단순한 이제 하급심 법원하고는 달리 예.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이제 뭔가 사법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제 좀 여러 가지 가치의 이제 기준들을 정립해 나가는 기관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사회적인 목소리가 네. 이익들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인적 구성이 필요한데 예. 지금까지 대법원은 거의 뭐 판사 출신, 그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50대, 예. 남자, 서울법대, 예. 이런 법원에서 계속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되고 있고, 네. 그 외에 뭐 제야의 어떤 변호사들이라든지 혹은 네. 뭐 학자 뭐 이런 쪽에는 거의 그 대법관 진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50대 남성 서울법대라는 구조는 예. 법원의 승진 구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런 이제 법원의 승진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꾸준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들이 이제 결국 한 50대 중반 내지
뭐 좀 빠르면 초반도 있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50대 후반 정도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이제 예. 이게 연령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법원이 굉장히 안이한 방식으로 네. 대법관 인사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획일화된 어떤 법관 출신의 50대, 지금 이제 50대 후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예.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70년대 이제 대학을 다니고 뭐 사법고시에 합격한 뭐 80년을 전후한 시점, 네. 그보다 약간 전에 이제 합격한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그동안은 사법청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예. 과거의 어떤 유신 시대 때에 좀 잘못된 어떤 그런 판결들을 이제 계속 판결들이 이제 재심을 통해서 계속 혹은 뭐 입법을 통해서 이제 극복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이제 70년대에 이제 그 시기에 그 공부 이제 사법 시험을 준비하고 뭐 연수원을 나오고 이제 이랬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런 예. 거는 좀 지적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은 뭐 대체로 다 유신 시절에 청소년기 보냈고요. 또 그 끄트머리나 이 잔재 영역에서 헌법 등등 공부한 사람이죠. 이호준 교수의 얘기대로. 박상호 후보자는 검사 출신입니다. 대법원의 검찰 TO가 사실상 제도화된다는 측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대희 전 대법관이 검사 출신이죠. 네. 검사 출신, 검사 TO를 대법원이 꼭 그렇게 배를 해줘야 되나 이런 비판이 많았고 안대희 대법관을 끝으로 없어지는 듯 하다가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인가요? 네. 추천이 되다가 낙마했죠. 네. 그러면서 검사 출신 대법관 TO라는 거에 대한 비판이 많아서 이게 좀 지양이 되는가 했습니다. 근데 굳이 이번에 검사 출신이 또다시 기용이 될 조짐을 보이는 걸 보면은 그냥 아주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이따가 좀 언급이 되겠지만은 상고법원이라는 이슈가 대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게 걸려 있거든요. 이거를 하려면은 변호사 집단 또 사법부 검찰까지도 동시에 동의를 해줘야 하는 그런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의 동의 내지는 교감이 어느 정도 전제된 그런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이 아닌가라는 이런 분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문제는 박상호 후보자가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이른바 사분위 위원 출신으로 이른바 정상화 원칙이라는 것에 동조했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정상화 원칙은 이 비리 전력이 있는 특정 사학재단의 옛 재단 측에 이사 정원의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는 장치입니다. 비리 종합백화점으로 불려온 상지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비리 사학들의 옛 재단 이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그런 셈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의 얘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거기 이제 그 위원으로 있었는데요. 예. 상지대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 지금까지 그 요 근래에 나오는 사학 그 분쟁 예. 그 대부분의 그 문제점들을 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 야기를 한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 뭐 구재단들 그 비리 재단들이 그 사학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 준 게 그 위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아마 비판이 좀 그 나오고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상지대 문제라든가 다시 불거졌고요. 뭐 수원대 문제 등등 사학 둘러싼 논란이 현재 진행형인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의생 면에서도 굉장히 문제 제기가 가능하겠군요. 예. 사실 그 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본래 취지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법정에 가지 않고 좀 그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자는 거였는데 오히려 예. 그 분쟁을 또 북돋았으니까 예.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네. 이번 그 뭐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사람도 아마 그 부분에서는 특별히 뭐 좀 올바른 의견 제시나 그런 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네. 그 이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상 갖다 바친 거구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단 이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예. 뭐 박근혜 대통령 사학법 개정 그것 때문에 촛불까지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학법의 아주 전사죠. 그러니까 뭐 본인이 영남대 이사장 출신이기도 할 거라 아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뭔가 연관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예. 양승태가 박근혜에게 또 충성하겠다고 하필이면 그런 인간을 진상이다. 예. 올린 거다.
뭐 그거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구만. 박시환 대법관,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고의 법관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박시환 대법관, 뭐 김영란 대법관, 네. 전수환 대법관 등등 이른바 이 소수 의견 독수리 오형제가 버티고 있던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 이후에 대법원의 보수화 나아가서 우경화, 요거는 갈수록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박상옥 후보자가 임명 제청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에서 짚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상희 교수의 얘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보수화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요. 예. 보수화된다 하더라도 그 보수화의 뭡니까 형태가 또 다른 것 아닙니까? 예. 보수적인 의견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이 돼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 지역이라든지 또는 계층이라든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업무 영역별로라도 다양화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딱 한 종류의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 네. 거기다가 이제 더 나쁜 거는 이제 검사 출신은 한 명은 반드시 들어간다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까지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실제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사법부가 퇴행하는 징표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근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의 대법관 임명 제도와 사법부의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이 같은 획일적인 또 사회적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대법원 구성은 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토록 폐쇄적인 구조에서 이처럼 소수의 대법관들이 단 한 사람당 1년에 수천 건씩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 심리의 양식이나 문화가 점점 더 보수화되고 획일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법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서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대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오래 이어지고 있죠. 이에 관해서 서강대 이호준 교수의 말 짧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대법관 수를 좀 늘려야 되고요. 예. 네, 지금 뭐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사건 수가 이제 굉장히 많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대법관 1인당으로 치면은 1년에 한 3,000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굉장히 많은 사건이죠. 예. 대법원의 심판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야 된다.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성격을 이제 생각을 한다면, 네. 이제 인적 구성도 다양하게 가야죠. 판사 출신뿐만 아니라 뭐 검사 출신, 그리고 제야의 어떤 그런 학자나 변호사 출신들, 예. 그러니까 판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공익적인 재판들을 통해서 많은 활약을 하신 분들, 이런 좀 존경을 받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예. 다양한 사회적인 가치관들이 대법원 안에서 좀 논의가 되고 이제 그런 토론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독일 같은 예. 경우는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대법관 수가 100명이 넘어요. 전문 법원으로 특화돼 있고. 네, 들으신 대로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은 뭐 어제 오늘 제기된 그런 제안은 아닙니다. 근데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현재 상고법원이라는 걸 설치하겠다고 하죠. 대법원 바로 아래에 상고법원 두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여전히 최소수 정예의 최고 정점에 위치하는 그런 기관으로 남겠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 PD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수를 늘리면은 자기 기득권의 침해를 받으니까 네. 대법관은 여전히 소수로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냥 대법관도 아닌 것이 대법관 역할을 해야 되는 인간들을 대거 때려 넣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있죠. 뭐 우리 이호준 교수 얘기대로 대법관의 수를 대폭 늘리면 모든 게 해결되고 거기서 다양한 인적 구성을 통해서 결국은 사회의 여러 가지 목소들이 반영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정권 바뀌면은 뭐 되지 않겠어요? 이 정권 하에서 뭐 될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예. 자, 서영수 타임스 오늘 순서 여기서 바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